첫 번째 발표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정규학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민지 학생입니다. 라바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학기 리투아니아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프로 혼자 여행러이자 프로 기록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 3학번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시 여행하면서 쓴 메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제가 발표의 제목으로 정해보았는데요. 바로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이 제 교환학생 생활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정해보았어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교환학생의 낭만과 즐거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중에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환학생 파견 전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투아니아라는 국가 그리고 빌뉴스라는 도시를 잘 모르곤 하셨습니다. 리투아니아에 간다고 하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곤 하셨어요. 리투아니아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발트 3국 중 하나로서 EU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가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또는 저렴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리투아니아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서 생활을 했고 빌뉴스에는 우주피스 공화국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4월 1일 만우절이 되면 국가가 되는 예술가들의 구역인데요. 그래서 만우절에 우주피스에 가면 여권에 직접 도장도 찍어주고 비자도 발급해주는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국가답게 세계 각국의 언어로 헌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핑크수프 페스티벌과 같은 고유한 축제도 있고요. 여름에도 선선할 정도로 날씨가 정말 좋아서 되게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구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교환학생 지원율이 조금 낮은 게 정말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리투아니아를 선택한 이유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전공 학과와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는 학업적 이유, 유럽 각국을 여행하기 좋은 지리적 위치, 그리고 비교적 저렴했던 물가와 기숙사 미연제라는 경제적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것들이 무엇보다 완벽한 조건이 되어 주었습니다. 출국 전까지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어 환경에 일단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영어를 최대한 자주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핸드폰 언어를 영어로 설정을 한다던가 등하교 시간에 영어 팟캐스트를 꾸준히 듣는다던가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봄, 여름 이렇게 1학기를 유럽에서 보내는 장기 체류를 대비해서 챙겨야 되는 게 정말 많았는데요. 거의 한 달 동안은 계속 준비물을 사고 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쏟았습니다. 계절과 나라, 상황에 맞게 잘 챙기시길 바라고 저는 미니 쿠커랑 미니 전기밥솥을 들고 갔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밥솥 이런 게 있으니까 챙겨가시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이렇게 노션 페이지를 제작해서 기록하고 체크했고 이 과정이 굉장히 단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외살이를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목표 하나를 세웠는데요. 바로 매일을 즐기며 살자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학업은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행하면서도 과제를 하고 영어로도 발표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언제나 주어진 하루를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환학생 커뮤니티 활동인 ESN 프로그램에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보드게임 데이, 가라오케 파티, 문화교류 행사, 그리고 동물보호소 봉사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친해지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저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요. 함께 놀고 여행을 가거나 주로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기숙사에 공유 주방이 있어서 좀 더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혼자여도 즐겁지만 함께여서 더 즐거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창한 일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쌓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도시 곳곳에 눈오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매일 운동과 요리를 꾸준히 하며
공용 주방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스몰 토크를 걸기도 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제 손과 이 연어를 보시면 이건 1kg짜리 연어인데요. 무려 2만 원 밖에 안 해서 진짜 정말 마음껏 요리해 먹고 좋아하는 식재료로 이제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인생 첫 마라톤에도 참여를 하고 베를린에서는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도 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새로운 것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그럼으로써 도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중에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단연 여행이었는데요. 교환 기간 동안 총 22개국 35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기숙사비가 면제되었던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그만큼 여행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4번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혼자 여행했지만 외롭기보다는 자유롭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정말 마음껏 새로운 세상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로라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여행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이 제게는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진들은 다이소 삼각대와 카메라 한 대로 찍었는데 운이 좋게도 단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비용 부분인데요. 총 사용한 비용은 약 1,200만 원으로 생활비와 여행비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출들은 가계부 앱인 트라비 포켓으로 꼼꼼하게 기록했고요. 저는 여행이 소비 우선순위 중에 1순위였지만 쇼핑이 1순위인 사람도 있고 축구 경기 관람이 1순위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각자만의 소비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그렇게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과한 지출을 줄였던 3가지 팁이 있는데요.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앱이 투굿투고입니다. 마감 직전이지만 이제 품질은 같은 음식을 반값 또는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식비를 절약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약 2만 원짜리 갓 만든 추러스를 7,000원에 구매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전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학생 할인 혜택 그리고 빈티지 샵 구경을 하면서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을 해외에 있으면서 가졌던 마음가짐들을 사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특히 여기 추억은 돈으로 만든다는 문장이 가장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의 하루하루는 물론 정말 힘들기도 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정착 초기에는 기숙사비 또는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돼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 5가지 다짐이 그 후에 제 태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늘 친절할 것. 둘째, 늘 도전할 것. 셋째, 늘 당당할 것. 넷째, 늘 조심할 것. 다섯째, 늘 행복할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제 기분이나 태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최대한 상황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짐으로써 어려웠던 점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저는 많은 성장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게 교환학생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제가 가진 모든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아래 4가지는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환학생 기간은 자기주도적 삶의 체험판 같았습니다. 제가 하루를 온전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가면 잘 지내기만 해도 잘 살아있기만 해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립심과 자존감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 옆에 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심지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영어로 이 모든 일들 다 해냈는데 못할 일이 대체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이것저것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해외 파견을 생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교환학생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분들께 작은 용기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의 리투아니아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단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심리학과 차지연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학예 단기 파견 사례 발표자 심리학과 차지연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와 함께 제가 단기 파견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원할 당시 4학년 1학기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미뤄둔 버킷리스트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파노라마라는 곡 아시나요? 여기 나오는 이 가사처럼 당시에 저는 저런 마음이었는데요. 이렇게 졸업을 할 순 없어. 내 버킷리스트는 다 이뤄야 해 라는 마음으로 돌이켜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빠져있는 구간이 바로 교환학생 가기였습니다. 사실 신입생 시절에는 학교 지원을 받아서 외국을 가는데 외국인 친구도 만든다고? 라는 생각으로 집어넣은 교환학생이었지만,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상담교사로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저는 여전히 관점과 사고가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돌파구로서 이제 4학년에 되어서는 열린 사고와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서 교환학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준비 과정과 파견 과정을 설명드린 후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점과 그리고 마무리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전과 신청 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국가를 선택할 때 언어, 날씨, 특징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국가가 다 영어권이었기에 언어에 걱정은 없었지만, 저는 습한 날씨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1, 2월 당시 습한 날씨인 아일랜드와 캐나다는 제외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영국과 호주 중에서 각각의 특징과 그리고 연수 경비를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멜버른으로 지원하기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멜버른에 지원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여유롭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와 자연을 좋아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원했기 때문에 저러한 멜버른의 특징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신청할 때는 나는 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인간은 경험의 폭만큼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외국을 가는 것을 넘어서 저는 나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단기 파견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런 실제적인 정보는 석차와 수학계획서 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합격한 후에는 이제 파견 전까지 과정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다들 단기 파견이나 정규 파견을 신청하는 기간까지는 알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는 오리엔테이션부터 레벨 테스트, 사전 테스트, 그리고 서류 제출 및 연수 비용 납부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후 테스트와 귀국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제출이 귀국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모의토익은 국제처 주간을 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는 토플과 유사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를 할 수는 있으나 이제 레벨마다의 수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높거나 낮은 반이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만약에 스피킹 실력이 쓰기 실력보다 많이 높다 하시는 경우에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파견 전 과정에는 당연하게도 보험, 비자, 항공권, 카드 발급이 필수인데요. 특히 저는 이 카드 발급 중에서 친구들과 송금 이용이한 트래블 월렛 하나와 그리고 마스터카드 하나를 예비용으로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파견을 나가시다 보면 개인 일정이나 여행을 짜기 때문에 파견 대학 OT 시간과 맞물려 고민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파견 대학을 OT에 참석을 한다면 일단 친구들을 미리 만나 친해질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학할 당시에도 다양한 학생들이 초반에 인연으로 이후에 여행을 다니던지 아니면 같이 놀러 다니던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용이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시드니로 여행을 떠나느라
파견대학 OT를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지내고 왔으니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너무 걱정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녀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약 한 달보다 한 조금 더 넘는 그런 일정 동안 다녀왔고요. 시드니에서 4일간 여행을 한 후 멜버른에서 약 한 달 정도 수학을 하고 귀국편을 일부러 경유가 긴 시간을 잡아 호치민에서 마사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이 주 5일로 4주로 진행되며 말하기 활동, 문법, 듣기, 쓰기, 에세이 등이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있던 홈스테이 모습인데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 현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현지 경험은 크게 학교 내외의 활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4weeks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듀얼리 클럽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특히 4weeks 프로그램에서 이제 쌓았던 복싱을 통해 그 복싱 선생님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여러분 여기서 훌라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훌라 쳐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저는 쳐봤습니다. 네, 듀얼리 클럽에서는 이제 훌라 댄스, 보물찾기, 멜버른 역사 듣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그를 통해서 생소하고도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학교 외 활동인데요. 학교 외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총 투어를 3번 다녀왔는데요. 시드니에서 1번, 멜버른에서 2번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멜버른에서 수학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인들은 늘 부지런하기 때문에 좋은 날을 선점하시려면 아주 서두르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멜버른에서의 추억을 떠올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엉성한 영어로 서로 힘들게 대화를 하던 친구들과 그리고 예쁜 경관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감성적인 이런 피아노바와 같은 재즈바와 그리고 AFL 경기는 꼭 관람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참 많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점도 존재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소통이었습니다. 어휘나 표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참 답답함을 느낀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그럴수록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지인과 스몰 토크를 하던가 아니면 저녁에는 조용한 이제 저희 집 아들 그 마이크를 대신하여 딸처럼 1-2시간 정도 호스트맘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한 3-4주차가 되어서는 영어 실력이 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대화가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감으로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번째는 교통 측면인데요. 교통 측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그리고 모르면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쭤볼 경우 지도보다 더 쉽게 길을 찾을 수도 있으니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나오지 않은데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늘 극단점이 존재하듯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정말 귀인이구나 싶은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대처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가 단기 파견을 간 게 도전이었던 것만큼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훌라 댄스나 복싱, 줌바와 같은 활동 외에도 혼자 피크닉을 하는 등 한국에선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현지인에게 길 가다가 여기 근처에 어느 카페가 좋아? 어디가 진짜 맛집이야? 를 물어가며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보는 의류 브랜드, 그리고 낯선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알고 있던 저의 모습들도 있었지만 제가 몰랐던 그런 새로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나는 나의 선호와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기 이해가 충족된 사람이구나. 새로운 것들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은 제가 이후에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제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라 자신합니다. 2번째는 관점의 확장이었는데요. 저는 호주에 있는 이제 제가 다닌 디킨 대학교의 헬스장 화장실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불편이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의 생활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알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확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주라는 다문화 속에서 그런 다채로움과 개인의 색이 묻히지 않고 본연의 색이 다름이 아닌 개성으로서 존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얻으면서 저는 과연 나는 우리 사회라는 제안에서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러한 질문이 제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8학기라서 정말 졸업이 코앞인데요. 그만큼 제 옆에도 졸업을 앞두거나 아니면 이미 졸업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돼야 할 텐데, 올해는 돼야 할 텐데, 언제까지는 돼야 할 텐데, 빨리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말을 하곤 하고, 어쩌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며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런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도태되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돌아가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같은 말을 이제 인용하게 되었는데요. 한 우물 안에 머무는 개구리는 세상의 넓음과 다양함을 자신의 우물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회를 보는 것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것을 넘어 나와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사회에서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속한 우물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사진을 찍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팁과 그리고 실제 경비 내용입니다. 다만 저는 투어를 3번 갔다 왔고 그리고 시드니와 호치민까지 총 3개의 지역을 다녀왔으며 저는 쇼핑과 관광이 잦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신경 써야 할 점도 많고 그리고 챙겨야 하는 것과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시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준비해 보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저의 부모님과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 다수의 직원분들 그리고 제 자신 또 이제 여행 중에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해외봉사단에 참여한 기계공학부 박한영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외봉사단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기계공학부 박한영입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 36기 해외봉사단의 아두이노 3D 팀의 봉사단원으로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태국에 다녀온 제가 직접 거기서 있었던 일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신입생 때 해외봉사단을 다녀온 선배님들이 해외봉사단 너무 재밌다고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 하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지금 왜 선배님들이 그렇게까지 추천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집 및 선발 과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중에 학예 해외봉사단 그리고 10월 중에 동계 해외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현재 37기 해외봉사단은 모집 공고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활동 기간은 학기 중에 4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사전 준비를 한 후 방학을 한 뒤에 평일에 8시간씩 준비를 하고 파견을 18일 동안 가게 됩니다. 모집 분야는 태권도, 댄스, 미술, 한글, 그리고 3D 앤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선발 과정은 1차의 서류, 2차의 면접 전형이 있으며 서류에 모집하려는 분야를 지정해서 모집을 하시고 면접 때는 태권도는 태권도 발차기와 도복을 착용하셔야 하고 K-팝과 댄스와 한글 교육팀은 면접 지정곡을 연습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술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며 제가 속했던 3D 앤 아두이노 팀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랜드마크 지도를 교육 계획서로 냈었었는데요. 이번 태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짜 랜드마크 세계 지도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모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영어 스펙이나 학점이 좀 낮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어떻게 해외봉사단에 녹여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사전 준비 과정 동안은 수업 계획서와 교환, 교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팀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를 준비하고 거리 공연과 무대를 준비하는 댄스, 태권도, 한글교육팀은 공연 준비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봉사를 위한 벽화와 건강계단을 시하는 미술팀이 준비하고 재료 또한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가게 됩니다. 제가 속했던 3DN 아두이노 팀은 V스페이스에서 3D 모델링을 그리고 아두이노 강사님께 아두이노를 배우고 수업을 기획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 과정 동안 중간 점검식을 진행하면서 다른 팀들과 피드백도 하고 이 과정 동안 팀원들과 관계가 깊어지고 또 수업을 준비하면서 책임감도 더 길러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활동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교육봉사입니다. 교육봉사는 100시간의 사전 준비 시간 동안 준비했던 수업을 14일 동안 현지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현지에 가게 되면 생각했던 것만큼 평탄하게 진행되진 않아서 매일 밤마다 팀원들과 회의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수업도 계획도 바꿔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업에 집중력이 낮아서 팀원들과 밤에 회의를 해가지고 3D 모델링과 아두이노를 이용한 게임을 수업에 넣는 등 이렇게 유동적으로 수업 계획을 바꾸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 개선 활동인데요. 보통 수업을 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벽화, 건강계단, 게시판 보수, 칠판 교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체력적으로도 고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든데요. 처음에 사푸질을 할 때는 내가 너무 섣부른 봉사심으로 지원한 게 아닌가라는 성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간 작업도 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나중에 벽화 하나가 완성됐을 때는 정말 뿌듯함을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공연과 교육 발표회인데요. 거리 공연은 타지의 공원에서 저희는 플래시몹을 하였고 태권도, 댄스 그리고 한글 교육팀이 무대를 하였습니다. 교육 발표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댄스, 한글 교육팀이 학생들과 함께 현지 학교에서 교육 발표회를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단체 체조와 플래시몹입니다. 단체 체조는 태권도 팀이, 플래시몹은 댄스 팀이 주도하는 활동인데요. 아침에 새벽 6시쯤에 일어나서 현지 공원에서 체조와 플래시몹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 깨는 것도 힘들었고 타지 공원에서 체조하고 있고 춤 연습하고 있다는 게 살짝 힘들기도 했는데 함께하는 봉사단원이 주도하는 활동인 만큼 나중에는 더 재밌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해외봉사단이 아니면 못 해볼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밥조 활동입니다. 밥조는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밥조가 정해지고 식단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출국하고 나서 현지의 상황에 맞게 식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밥조 팀원들끼리 같이 현지 마트에 가서 장보기도 하고 그리고 재료 손질, 설거지, 만들기까지 전부 다 봉사단원들끼리만 하는 활동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외국에서 장보는 것도 신기했고 30인분을 요리해볼 일도 없었는데 그런 것도 해보다 보니 재밌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일과보고입니다. 저녁 일과보고는 각 팀마다 한 명씩 나와서 오늘 수업이 어땠고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해주는 활동인데요. 각 다른 팀의 상황을 들어보면서 우리 팀은 이런 점을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피드백해야겠다라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개인 소감문, 그리고 교육봉사 팀별 소감문, 교육환경 개선 활동 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갔다 와서 18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서로 쓰자니 귀찮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18일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가서 물론 힘들겠지만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고쳐 나가야겠다 이런 점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입니다. 영상 제작은 해외 봉사단 내에 편집팀이 있습니다. 편집팀이 봉사단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말 담고 싶었던 순간들을 모은 소중한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기록하는 영상이다 보니 정말 나중에 봤을 때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단식입니다. 해단식은 해외 봉사단의 끝으로 우수단원을 선발하고 수료증도 수여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영상도 그때 다 같이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시원섭섭하게 다 털어낼 수 있는 마침표를 찍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봉사단을 추천한 이유는 크게 3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해외 봉사단은 정말 다양한 전공, 다양한 나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좀 충돌하기도 하고 저랑 정말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8일 동안 외국에서 함께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맞춰 나가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타지에서 문제도 직면하고 그리고 또 팀원들과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업을 알려주면서 저도 배우고 아이들도 배우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나눔이 서로가 더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이번 해외 봉사단을 통해서 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16박 18일 그리고 4개월의 준비 과정 동안 저는 저라는 사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봉사단이 아니었으면 못 해봤을 활동들도 정말 많고 못 만났을 사람들도 정말 많았을 텐데 이 활동을 하면서 더 성장했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외 봉사단을 추천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해외 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역사교육과 심예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해외 도전과 체험 우수 참여자 발표를 맡은 어라이즈 아이브팀 대표 심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딱 작년 이맘때쯤이요, 이런 문자 한 통을 받고 이 해도체 지원부터 면접까지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해도체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귀 쫑긋 기울이시고 제 발표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목표 한 가지를 설정을 하고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바로 진짜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한번 해보고 졸업을 하자라는 목표였고요. 그 목표 아래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대학생활 도중에 해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한 제가요, 단연코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해외 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올해 1월 달에 총 4가지 전공의 7명의 팀원을 모아서 어라이즈 하이브 팀이라는 팀명으로 베트남 쯔엉쯔엉 중학교의 해도체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저희 팀을 우수팀으로 선정을 해주셔서 1학기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우수사례 발표를 해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 발표를 잘 들으신다면 아마도 지원, 합격은 물론이고 이 우수팀 선정까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베트남 출국하기 전 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팀을 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팀 내에 또 한 번 더 팀을 나누는 일이었는데요. 팀 대표인 저를 제외하고 총 3가지 팀으로 팀을 나눴습니다. 교육활동팀, 일정팀, 컨텐츠팀으로 팀을 총 3가지로 나누었고 역할을 분배해서 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전공의 학생이 모였다 보니 그 점을 좀 살려서 각각의 전공을 살린 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그 전공들을 융합한 그런 수업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교육과 전공을 살린 클레이로 전통탈 마그넷 만들기, 실내환경 디자인학과 전공을 살린 나만의 방 만들기 수업, 융합 수업으로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와 의료학과 전공을 융합한 업사이클링 티셔츠 커스텀과 같은 수업들을 조직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갔다 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를 좀 알리자라는 측면에서 한국 전통놀이 체육대회 이런 수업도 조직을 했고요. 이런 모든 이런 전공 탐색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봉사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봉사 프로그램을 모두 조직하고 난 다음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해도체 프로그램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 현지 학교 연결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봉사 프로그램을 조직을 했고 한 1월 중반쯤 봉사를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 학교들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적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봉사가 필요할 것 같은 각 나라 한국교육원 측에 메일을 적었습니다.
다행히도요, 하노이 한국교육원 측에서 메일을 받고 쯔영정 중학교를 추천을 해주셔서 메일 하나를 받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막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외국에서 보낸 메일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메일 확인이 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서는 지금 당장 내야 되고 학교 컨택은 안 되고 자 큰일이다 이런 와중에 그래 이게 해외 도전이었지,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제가 직접 베트남으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냥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메일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이러이러한 메일을 보냈고 메일 한 번만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 뒤로는 굉장히 연락이 잘 이루어졌고 다행히 학교 연결이 잘 되었고 1차에 합격이 돼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도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설명 발표 10분과 그리고 구술 면접으로 이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정말 꿀팁을 드리자면 이 마인드셋부터 난 진짜 봉사 우리 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면접에 참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면접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팀이 이제 저는 발표자여서 단복을 입고 갔고 저희 팀원들이 위아래 다 흰색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면접관분이 저희 팀한테 근데 왜 위아래 흰색을 입고 왔냐 이래서 저희 팀이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때 딱 다 같이 저희는 열심히 봉사 이런 천사 같은 마음가짐을 한번 몸을 복장으로 표현을 해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사에 진심으로 임할 마음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면접관 분들이 저희의 추진 계획서를 보시고 또 저희 팀 면접을 보시더니 제 합불 여부를 떠나서 정말 노력해서 준비한 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팀의 추진 계획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해도체 프로그램 그 예시 자료를 보니까 저희 팀께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까지 끝나고 드디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딱 해도체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이 피드백 수정 과정을 거치고 사전 준비 시간 총 30시간 이상 하시면 되는데, 저희 팀은 33시간 사전 준비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베트남 하노이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9박 11일이라는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비행기에서 하루가 넘어가는 일정이라서 9박 11일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총 45시간을 봉사활동을 했고 여러분들은 40시간 이상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제가 만든 활동 영상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영상의 인트로 부분 한 1분 정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11살에서 12살 베트남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해외 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거의 7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해서 막 아침 6시에 다들 일어나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매일 6시간에서 7시간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진짜 사진을 보면 거의 1년이 조금 덜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름이 다 생생히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 아이들도 저희한테 그 인스타 DM 메시지로 아직까지 연락이 오곤 하는데요. 네,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에게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막 선물로 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인솔자 선생님이 너희 완전 지금 베트남 블랙핑크 아니냐면서 저희한테 블랙핑크 뺨치는 인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요. 우리 해도체 프로그램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문화체험인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하루 날을 잡아서 하노이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하노이 전체를 한번 여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캐나다도 가보고 호주 굉장히 다양한 여러 나라들을 가봤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나라가 가장 좋았냐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이 베트남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히 여행을 다니는 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문화의 깊이를 이 해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이 준비 과정부터 가서까지 안전을 가장 유의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조각칼로 지우개를 조각해서 지우개 도장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면접관 분들이 이거 위험하지 않냐, 이럴 경우는 뭐 어떡할 거냐 라고 질문을 주셨고 저희 팀이 준비해간 답변은 안전기구를 장갑이라든지 아이들의 안전 유의할 수 있게 잘 지도를 할 것이고 또 저희 팀이 이 학교에 어디에 보건실 위치가 있는 걸 파악을 해놨고 또 근처에 큰 병원, 작은 병원 위치가 몇 분 거리 내에 있는지 파악을 해놨습니다. 근데도 저희 팀이 생각을 하기에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수업을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전에 좀 유의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조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요, 사후 보고 활동으로 3가지를 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결과 보고서, 두 번째 정산서, 세 번째 활동 영상 내시면 됩니다. 이 활동 영상 같은 경우는요, 저희 팀께 지금 부산대학교 교육기부 채널에 이렇게 올라가져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희 팀 잘 참고하셔서 해도체 프로그램 지원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체 프로그램 끝나고 지원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 해도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게 총 크게 3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문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여행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 현지 학교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나눈 이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흔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팀의 막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 7명의 되게 전공이 다양한데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떠올려 보니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할게 라는 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제가 준 사랑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받은 이 대가 없는 사랑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해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점은 정말 이 청춘 같고 이 찬란한 이 대학생활 다신 돌아오지 않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 설명회를 들으러 온 것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하신 거고 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마음속에 꼭 갖고 여러 프로그램들에 도전해 보시면서 대학생활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았던 역사교과 심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글로컬 대학의 어라이즈 글로컬 PBL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경학과 천수경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교원 양성센터에서 올해 여름에 진행한 어라이즈 글로컬 PBL 프로그램에서 일본 세토우치시를 다녀온 조경학과 4학년 천수경입니다. 어라이즈 글로컬은 팀별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글로벌의 사례를 보고 배워서 지역에 적용하는 자기주도형 문제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의 사례를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초고령화 사회 재생으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지방도시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가 함께 일어나며 빈집과 방치되는 공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밀양의 경우 올해 7월 인구가 10만 이하로 내려갔고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0대 이상인 도시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제가 실제로 밀양시 내에 방치되고 있는 공안지와 빈집 사진을 6월달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밀양시뿐 아니라 수도권이나 일부 도시를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해결 방향을 찾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먼저 설정했습니다. 고령 친화성, 생태 지속성, 생활 밀착성, 주민 참여성을 기반으로 자립과 공존, 회복과 확산이라는 가치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이루어야 할 17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8번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르게 고령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문제를 겪었고 지금까지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세토우치시에 주목했습니다. 세토우치시는 밀양과 2005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은 도시이기도 하고 빈집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마찬가지로 빈집과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대해 오랫동안 겪어온 도시입니다. 세토우치 시와 같이 오카야마 현에 속해 있는 쿠라시키 시와 나오시마 섬은 서로 인접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도시는 자연과 녹지, 문화예술, 보존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한 지역입니다. 직접 일본에 가기 전에 국내 기관인 밀양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밀양시청을 방문해서 발생한 빈집과 공안지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일본에 방문하여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빈집과 폐공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세토우치시라는 지역이 낯선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녀온 활동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청에 방문해서 빈집, 폐건물, 그리고 공안지에 대한 현황과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우시마 테페모크라고 하는 곳은 보건진료소였던 곳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폐업한 병원의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했습니다. 기존의 건물 프레임을 남겨놓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인 쿠라시키시는 방직 공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기존의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던 중에 미관지구를 설정하면서 기존의 방직 공장을 리노베이션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아이비스퀘어는 호텔을 더불어 상업과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복합 활용하는 시설로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 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을 늘리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나오시마 섬 역시 쿠라시키시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쇠퇴로 인해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기존보다 약 10% 높은 고령화 지수를 가지고 있었던 나오시마는 2010년대부터 문화예술 측면의 재생을 시작하며 반전되었습니다. 나오시마 섬은 빈집에 대해 공간의 기능을 배제하고
예술 공간으로 재생산하는 다른 측면으로 빈집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빈집과 폐가를 예술 공간으로 재생하여 기존 주택의 구조를 유지한 채 작품을 설치하였고, 마을에서 사용하던 우물과 수로 빈집 주변을 정비하여 수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예술 관광지로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을 통한 도시의 재생 사례입니다.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라는 축제는 세토우치해에 있는 7개의 섬에서 3년에 한 번 계절마다 열리는 예술 축제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축제 기간이어서 다양한 관광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도시의 시작은 하나의 독립재단이었습니다. 베네세 하우스라는 미술관을 설립한 후쿠타케 재단의 덕분에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거듭나 지금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리브원은 올리브 농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농장의 일부를 정원의 형태로 개방한 공간입니다. 고령 주민을 채용하는 등의 지역사회와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예술 측면의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시립미술관은 올리브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지역 예술가의 전시와 교류를 진행하며 젊은 예술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오카야마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여러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저희는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밀양시청을 재방문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빈집과 공안지의 딜레마, 그리고 국내 현황과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거나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 측면과 재원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활류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예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테페모크는 문화예술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가게나 미용실, 꽃집과 같은 생활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와 활력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빈집, 공안지, 유유부지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삼문동대 공안지를 조경이나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하고 부산대와 함께 오작교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밀양 아리랑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위양모시나 만어사, 아리랑 우주 천문대와 얼음골 케이블카와 더불어 밀양 역시 관광 자원과 관계 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원들을 잘 엮는다면 일본처럼 빈집과 고령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을 다시 연결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다.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어라이즈 글로컬 PBL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호주 사례를 직접 보고 다녀왔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랑 지역의 대학교의 동반 성장에 가능성을 보았고, 더 나은 도시, 지역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전부 밀양 캠퍼스에 있는 조경학과와 식물생명과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서 전공 역량을 높일 수 있었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린 그레디언트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즈 사업의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해외 창업 실습에 참여한 조선해양공학과 박순홍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 학부생 박순홍입니다. 네, 저는 오늘 2025년 부산대학교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실리콘밸리에 갔다 온 제 후기들, 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 동기와 준비 과정에 앞서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1학년 1학기부터 제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해보자는 마인드로 임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전공 조선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각종 해커톤, 창업대회, 캠프 이런 것들도 참여를 하면서 대회만 거의 10개 이상 나갔었고요. 그런 창업 캠프들을 참여를 하면서 당시에는 막연하게 나도 언젠간 살면서 창업을 한 번은 해봐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프로그래밍도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플라토에 자유강좌를 만들어서 공지사항을 모아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연애 매칭 사이트 혹은 수강 신청 매크로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 마케팅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고소당할 뻔하고 그런 전적이 몇 번 있습니다. 굉장히 괴짜 같은 사람이죠.
이런 내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이런 일시적인 프로젝트로 남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영향력을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가 왔죠. 부산대 부산외대의 공동 창업 실습인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파견이나 해외 봉사 이런 것들은 사실 정보가 되게 많고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외대 같은 경우가 창업지원단에서 그런 지원금들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의 창업 스타트업 네트워크 센터에다 입주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이 아마 4번째 기수로 매년 학생들을 소규모씩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부산대학교가 같이 4명을 함께 더해서 연합 실습으로 이렇게 가게 된 프로그램이고요. 1차 서류와 2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에서는 나의 아이디어에 대한 소개 그리고 활동 계획서 정도를 한 4-5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4배수를 뽑아서 면접에서 최종 4명을 선정을 합니다. 왜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는지가 공통 질문인 것 같고 이후로는 왜 그걸 꼭 미국에 가서만 해야 하는지 이런 굉장히 약간 압박 면접스러운 느낌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어 실력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각종 비용들이 모두 지원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봤는데요. 저는 창업 관련된 굉장히 많은 10개가 넘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활동을 지원해주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이게 항공권부터 그 숙박, 산호세, 미국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인데 거기서의 4주간의 숙박비, 렌트비, 보험료 이런 것들 모두 지원이 되고 심지어 나의 식비, 또 활동 지원금 2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이 되어서 사실 저의 사비는 거의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기념품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간 곳은 여기입니다. 미국이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을 위주로 돌아다녔고요. 여기가 저희가 가봤던 지역들입니다. 지도를 표시하면 대강 이렇게 되는데요. 실리콘밸리가 이런 스타트업의 성지들이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저희가 가본 곳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저희 숙소도 산호세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거의 3주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주요 활동은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굉장히 어떤 페이팔이나 드롭박스 같은 그런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해낸 그런 엑셀러레이터 센터인데요. 한국에서는 조금 미숙한 개념이죠. 여기서의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입주를 해 있고 약 몇백 개가 있고 동시에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거의 상주하듯이 굉장히 투자자와 창업가들 사이에서 그런 교류가 활발한 그런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을 대표해서 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피칭한다고 하죠. 피칭을 하고 투자를 유치받고 그런 과정들을 한국어로 한번 그리고 영어로 실제로 그 테크센터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으로는 이렇게 현직 사업가분들 혹은 전 사업가분들, 투자자분들, 변호사, 엔지니어분들로부터 1대1 멘토링도 받고 네트워킹 행사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비투자 기업들도 가보고 그리고 자유활동 이 정도 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들 방문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스탠포드 대학교가 학생들의 창업률이 40%가 넘어가는 굉장히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학교입니다. UC 버클리도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사실 인재들이죠. 굉장히 엘리트들을 많이 만나고 전 그들과 굉장히 교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여기 대학 두 곳에서 지나가는 학생 아무나를 붙잡고 당신의 전공은 무엇이고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받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오케이 해도 계속 말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꿈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꿈 가운데서 그들이 그런 꿈을 선택한 이유에 돈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떤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굉장히 풍족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창업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은 먼저 애플 캠퍼스를 방문을 했었는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것 정도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당시 직접 경험을 해보니
그 테크 기업들 사이에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겸손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미덕이죠. 그런데 여기는 나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이 나에 대한 칭찬을 한마디 한 메시지조차도 캡처를 해서 나의 연봉 협상에 제출을 할 만큼, 그걸 셀프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본인에 대한 역량을 자신이 프로파일링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레퍼럴이라는 문화도, 우리나라는 사실 인맥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레퍼럴이 없으면 사실상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스럽고, 또 그게 나름도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네, 여기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현재 전 세계 시총 1위죠. 굉장히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서로 끈끈하게, 정말 한 80년대 한국 기업들처럼 굉장히 서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는, 젠슨항이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과정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멘토링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구글에서 입사제의 받은 포트폴리오라는 알고리즘을 탔던 영상의 주인공분을 만나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이분께도 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아픈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말 그대로 이 기업들의 왕국을 지어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 지평선 저 끝까지 봐도 이 구글, 애플, 엔비디아 캠퍼스를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서 아무데나 다트를 던져도 거기에 그중 하나는 무조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영향력 혹은 권력, 재력,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상상 이상이구나, 훨씬 더 거대한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제 창업 아이템도 그런데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저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연애 매칭 플랫폼인데요. 기존의 그런 어떤 데이팅 어플과는 다르게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는 싶지만 그게 들키긴 싫을 때,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내 호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걸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은 암호화돼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단 한 경우,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지목한 경우에만 그 매치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간단한 사이트입니다. 현지 투자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굉장히 많은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려낸 2가지 요약 정도가 되겠고요. 네, 창업 관련해서 배운 점 중에서도 이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스티븐 잡스랑 빌 게이츠, 그리고 세 번째가 KP 황이라는 황규빈 회장님이신데요. 텔레비디오라는 기업의 창업자이시고 1세대 반도체 기업을 이끌었던 주자로 타임지 선정부터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인데, 이분에게도 배운 게, 저는 사업이란 게 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만 성공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일단 시장에 던져놓고 거기서부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덩치가 큰 공룡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라는 걸 오히려 나의 장점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이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뵐 수가 거의 없는 분입니다. 제가 만나뵈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재산을 4조, 5조 이상 벌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들을 멘토링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또 거쳐나간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또 만나뵐 수 있습니다. 당시 네트워크 센터인 만큼 한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각종 지역의 대표분들, 기업에서 지사 대표로 보내신 분들 수준의 분들에게 멘토링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사실 굉장히 좀 크게 느꼈는데요. 어떻게 애플이나 구글, 엔비디아, 인텔 같은 기업들을 다 갈 수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컨택을 한다고 해도 사실 불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CBMC라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기독교 사업가들 모임이 있는데, 대략 10명에서 20분 정도 계시는 굉장히 조금 전설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모임인데, 여기 교회에서 만나뵌 분들이 그 기업의 현직 직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을 통해서 견학을 하는 형태로, 사실 테슬라나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정식적인 견학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이런 루트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실 모두 네트워크의 힘이거든요. 오늘의 교회 주말 한번 갔었는데 정문에서 주간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인상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F 디자이너시고, 이제 뭐 성가대 기타 치시는 분이 이제 엔비디아 엔지니어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들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월 이용자 한 1200명 정도의 수준에 있고 현재는 무료 서비스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인력 확보와 정식 플랫폼 개발로 내년 3월달부터 정식 런칭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치 미국의 가스 모델처럼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9개월 내에 엑시트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 한번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작년에 사실 창업 캠프 같은 걸 가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약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아서 한 1박 2일로 그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짧게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의 기조가 바뀐 게 굉장히 소수에게 그 지원을 몰아주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분들의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부산대학교에서는 총 4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생명공학과에서 현재 식음료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항공과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면서 거의 연매출 10억이 넘어가는 직원만 15분인 그런 분도 계셨고 원예과에서 직접 연구를 해서 특허를 지금 내고 있고 이제 이번 학기 서울대 대학원에 간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저 렛츠고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과의 교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거물들, 신문에 자주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뭐 화장실에서 마주치고 밥 먹다 인사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스몰 토크에서도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6일의 일정이죠. 약 3주 반에 스테이만 제공이 되고 모든 생활을 저희가 직접 영위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생존형 영어들도 굉장히 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굉장히 프리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성장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여기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이고 여기가 저희 숙소 근처의 모습을 고스트코에서 장도 보고 섭외 명물 인앤아웃도 먹어보고 인텔 뮤지엄에 방문을 해서 반도체 시설 박물관도 구경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러닝도 했습니다. 당시 인솔자분들께서 저희의 편의를 많이 봐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사실 일정 이외에는 자유시간을 주어지지 않아도 사실 한 말이 없는 상황인데도 저희의 경험을 위해서 저를 굉장히 배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여유롭게 일정이 없던 시즌이 있어서 이런 그런 과정들도 경험을 했고요. 테슬라 매장과 이런 UC 버클리 이정우 선수의 오라클 파크와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체이스 센터 두 견학을 해보고 스탠포드 그리고 로스 가토스에서의 피칭 준비들 그리고 한 조각이 1kg가 넘어가는 치즈케이크 이런 것들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들이 많았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저희가 듣기로도 작년 부산 외대 같은 경우 4번째니까 지난 기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LA 라스베가스를 가서 스피어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바닷가 기차를 타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럼 굉장히 자유가 많이 주어집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식스플래그라는 롤러코스터 전문 놀이공원도 한번 간 적이 있었고 산타크루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바닷가에서 비치발리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처 공용 그릴에서 스테이크도 구워 먹었었고 그런 즐거운 하루하루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영상 릴스용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ied to take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roblem child, 'cause I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We dreaming hard, we came so far now.
Waited so long to break these walls down, to wake up and feel like me. Put these patterns all in the past now, and finally live like the girl they all see. No more hiding, I'll be shining like I'm born to be. 'Cause we are hunters, voices strong and I know I believe. We're going up,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Up, with our voices. Going together so often. Gonna be golden.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You know we're gonna be golden. We're gonna be glowing like every melody. You know that it's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